미국 경제가 조만간 금융위기에 빠져든다. 그럼 세계 경제도 어려워질 거다. 우리 경제도 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언제 터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예전에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를 예측하셨다고요?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제가 1982년도에 그 맡은 업무가 네.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에 관한 분석, 진단 이런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게 전염돼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외환위기에 빠져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라 그래요. 그게 저로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외환위기 역사도 검토해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혹시 외환위기가 없나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몇 달간의 이제 분석 뒤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그리고 79년. 이미 6번의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걸 알고 이게 왜 외환위기가 벌어졌나. 이걸 찾아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부가 외환위기 직전에 과도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서 부양 정책을 크게 펼치니까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국내 생산 능력보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 수준 악화되죠.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요. 네.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외환위기는 터진다. 이렇게 봤는데 1993년도 말에 당시 우리 정부가 화폐 발행 잔액을 2배를 늘려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95년도에 재정 지출 증가율을 43%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다. 외환위기 온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후위기를 기원한다는 그 글을 써서 국회의원한테 준 적이 있었고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눈앞에 닥쳤습니다. 외환위기가. 이런 경고를 했고 97년 1월 한보 사태가 터진 직후에는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한보 사태는 6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실 채권이. 근데 이 6조 원이 당시에는 총 유동성에 대한 우리 화폐 발행 신용 승수가 약 한 30배였어요. 이게 30 곱하기 6 하니까 180조 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경제 파국이 온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경고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터질 거라고 이것도 예측하셨다고요? 금융위기라는 게 어떤 그 격발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면 그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예금 인출, 투자금 인출 이런 게 금융기관에서 벌어졌을 때 이제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데 그때 2008년 4월 11일 날 베어 스턴스가 투자금 인출 사태 때문에 JP모건에 인수를 당해요. 그걸 보고 미국은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했다. 조만간 더 큰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2008년 4월 15일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경제가 조만간 금융위기에 빠져든다. 그럼 세계 경제도 어려워질 거다. 우리 경제도 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요지의 특강을 1시간 반인가 했어요. 2시간짜리인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글로 써서 여러 군데 전파했어요. 근데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9월 14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바로 금융위기로 빠져든 거죠. 다행히도 미국은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런 금융위기를 벗어난 그런 성공적으로 벗어난 경험이 많아서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을 하더라고요. 정부 수반들, 재무부 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 G20 총재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우리 모두 협심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자.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다른 나라도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제안을 해요. 그래서 G20 국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모범을 보여요. 2008년 말 본원통화를 2배를 늘립니다. 기준금리도 대폭 낮춰서 나중에는 0.25%까지 떨어뜨려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진행되던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비교적 슬기롭게 그 위기를 벗어나요. 저는 그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 4%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0.8% 성장을 했더라고요. 경기가 후퇴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게 그때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경제 정책을 합동으로 그 위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 병리학의 중요한 임상 사례 중 하나예요. 지금도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국이. 1997년, 2008년 이런 어떻게 경제 위기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대로 그러니까 이 책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정리 잘 해놨어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공포는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락으로 발생한다. 붕괴는 신용 파괴 원리에 작동하여 발생시킨다. 경제 재앙은 경제의 역기능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추락시켜서 발생한다. 이런 기본적인 그 경제 원리들만 염두에 두시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막연하게나마 대충 이때쯤이면 금융위기가 터지겠다. 경제 재앙이 이때쯤부터 벌어지겠다. 이걸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소장님 안 좋게 보시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경제 위기로 터지는 건가요? 아니면 터질 정도의 위기라는 건가요?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돼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걱정을 하고 그러면 있어요. 혹시 언제 터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미국이 지금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4, 4분기 미국 성장률은 2.9%예요. 우리나라 마이너스 1.5% 했을 때. 그 정도로 미국은 지금 상황이 좋아요. 그 고용 사정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미국도 같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이 지금 그 진척되기 직전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특히 지금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너무 크게 부풀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점점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주택 시장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인도 등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양호했던 나라들에서는 주식시장도 지금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디에선가 트리거가 생기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인도에서 그런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다니 그룹 지금 난리 났잖아요. 주가 뭐 3분의 1 토막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인도 주식시장 전반을 추락시키면 그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트리거가 작동을 하냐면 이미 중국 경제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고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9년 말에 이미 추락하고 있었어요. KBS에서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 이런 특집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미 부동산 시장이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중국의 금융위기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대한 댐을 하나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홍수를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렇죠. 가장 거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투자했던 나라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 외환위기 뭐 진행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레바논 이미 외환위기 겪고 있잖아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1대1의 사업 일환으로 투자했던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어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에 9,7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차관으로 공유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1대1 사업과 관련된 나라들에 대해서 7천억 달러의 통화 수화풀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1조 7천억 달러가 지금 그 중국의 유동성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물이 넘치고 있어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중국은 바로 심각한 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이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경제가 올해는 네. 5%대 성장률을 복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체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우호적으로 봐요. 네. 실물 분야에서는 틀림없이 중국 경제가 호전될 여지가 많아요.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네. 또 코로나 사태 진정되는 거, 그리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거, 또 자원 가격이 점차 안정되는 거 등등 그런 게 많은데 실물 부문과는 다르게 통화금융 부문은 대단히 비관적이에요. 이제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비유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소화 기관이 제 아무리 기능을 잘하더라도 혈관계가 그 기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 통화금융 부문은 우리 몸에 혈관계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 수축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흥타그룹 이거는 그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으로 지방 정부들 거의 파산 상태에 가 있어요. 거기에 물린 금융기관들 전부 부실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 파괴 원리가 당장에 작동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다만 중국은 통계 조작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리커창 총리가 그랬잖아요. 중국 경제 통계는 믿을 게 없다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지난해 성장률이 4분기 성장률이 뭐 2. 몇 %네 하는데 전력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다. 그렇게 플러스 성장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분석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 분석한 건데, 그렇게 경기가 하강한 이유가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반드시 실물 부문과 통화금융 부문을 분리해서 보고, 통화금융 부문이 이게 안 좋게 돌아간다.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실물 경기도 후퇴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중국 경제든 우리 경제든 그 잘못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IMF나 월가은행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IMF나 다른 국제기관들이 화폐 그림자관에 너무 매여 있어요. 이게 화폐 그림자관이라는 게 뭐냐면 통화라는 것은 실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게 고대 그리스부터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통화금융 부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샀다. 그러면 상점 주인한테 이 재화를 가져오려면 내가 그만한 통화를 보내야 되잖아요. 경제에서는 재화와 화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 어느 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경제가 순환을 못 해요. 그래서 통화금융 부분을 항상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화폐 그림자관이 통화금융 부분을 외면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IMF 등등 국제기관들에서 자꾸만 그 우호적으로 보려고 해요. 물론 그래요. 경제라는 것은 자기 그 실현성이 높아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입을 시키면 경제는 실제로 좋아져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호의적인 경제 전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실패를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중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도 굉장히 피해를 어쩔 수 없이 지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 그 피해 즉각 받아요. 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 성장률 최소 5%는 된다는 게 제 믿음인데 그만큼 경제 체력이 튼튼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피해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올해 일본 경제는요? 일본 경제 심각해요. 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이 1%가 안 돼요. 0.8%라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0.6%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 0.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경제는 그 초장기 경기 부진 속에서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어요. 일본 기업들도 그 경기 부진 속에서 투자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성장력, 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그 타격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받는다. 일본은 중국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마이너스 5%대 후반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대신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장률 얘기하셔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좀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럼 올해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기구와도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그 정책 처방이 신속하고 올바르면 그게 큰 타격 없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정부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미 축소 재생산의 악순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4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1.5%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벗어나야 되나? 네. 지금 현재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경기가 그렇게 추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돼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안정성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리가 1%는 높아야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들을 다시 끌어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환율이 지금보다는 100원 이상 낮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락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환차익이 생겨요. 네. 그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제 금융자본들,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얻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요. 네. 그러면 신용이 풍부해지면서 유동성을 늘려주고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환율을 낮추고 금리는 올리는 예. 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금리가 한국에서 여기서 이제 미국만큼 더 올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더 올리게 되면 한국은 사실 기준금리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요, 우리 주식시장은 네. 제 판단은 그래요.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아,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 2,400, 500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거품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품이 붕괴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00대는 버텨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다만 국제금융위기가 심화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주 심각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많이 꼈었잖아요. 네네.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은 2배, 3배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투기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지금 심하게는 50%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주택도 통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네. 그럼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국제 금융 위기가 국내에 전염이 되면 우리 국내 경기는 더 추락하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비싸게 샀어도 가격이 추락할 때도 안 팔아요. 버텨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내 유일한 그 노후 보장 수단인데 한 5, 6년만 버티면 뭐 주택 가격은 다시 정상 회복하더라. 버텨내요. 작년에 하락했던 것은 급매물 소화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급매물은 대충 다 소화됐어요. 지금 추가적인 경기 하락, 국제 금융위기 악화 이런 것들만 없으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국제 금융위기하고 우리 국내 경기 하강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세계적인 위기가 와도 어쨌든 한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떨어져도 뭐 2천 정도까지는 지킬 것이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버블이 많이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까지 오면 여기서 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과 특히 관계되는 건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잖아요. 가계부채는 좀 위험한 수준인가 어떤가요? 지금 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제 지표들을 자꾸 창조해요. 우호적으로 창조한다고 얘기한 건데 조작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1m 자라면 미국에서 1m 자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지표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표를 써야 돼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인된 지표들을 발표를 해요. 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가계신용이라고 매달 발표를 합니다. 네.
한국은행 주요 경제 지표 보시면 그 항상 발표되고 있어요. 그걸로 대 GDP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90% 남짓이에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게 사실은 우리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40%일 때 이게 그 문제가 생겨났었는데 지금 90%까지 올 때까지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뭐냐면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는 안정적이고 성장률도 높아요. 소득이 높고 경제가 안정적이고 그런 나라들은 지금 가계부채 비율들이 150%를 넘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120%를 다 넘었어요. 우리보다 30% 이상 높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들은 1억 원씩 1천 가구에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1,000억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훨씬 비용이 싸요. 그렇죠. 관리 비용도 싸고 네네.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더 수익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대출이 안정적인 기업 경영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가계에 그 대출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가계들은 은행 대출 꿈도 못 꿨어요. 당시에는 우리 이 저축률이 좀 작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축이 충분해지니까 이게 2000년대 이후에 가계 대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자본 축적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경제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계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네. 이거는 그만큼 저축이 충분해졌고 네. 따라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비율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걱정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 노무현 정부 그 출범했을 때 제가 그 미래형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집권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 거다. 만약에 거기에 정책 처방을 하게 되면 정권 말기가 위험할 거다. 불행하게도 실현이 돼버렸어요. 가계 신용을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 내에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혈관계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한 게 그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가계부채 억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40%였던 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게 70%까지 올라가요. 70%대까지. 네. 왜냐? 가계대출을 억제했더니 기업들을 경영성과가 나빠지고 경기가 후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계대출로 가요. 가계대출로 이전을 해가니까 가계들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이끌어야 되고 그런 그 이슈들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해요.